경제와 투자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10월도 벌써 중후반으로 가고 있는데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24년에 가장 중요한 이슈의 탑라인에 있는 게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미국 대선을 둘러싼 환경들, 또 매크로의 변화들, 투자 전략들 오늘 점검하겠습니다.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우리는 뭐 미국인도 아닌데 미국 대선을 봐야 되고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는 건데요. 그러게 과거에 미국 대선을 보면 전후의 흐름들을 좀 이게 일관적으로 좀 흐름들을 좀 잡아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 과거 대선 사례를 최근에 좀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90년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 보시게 되면 90년대 이후 대부분 다 대통령이 재선을 다 했었던 사항들이고요. 네. 그래서 뭐 정책 변화라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또 이게 그 대선이 있었던 해 좀 특징들을 보게 되면 2000년에 IT 버블이 있었고요. 또 2008년엔 금융위기 있었고 해서 사실은 어떤 큰 위기 속에서 어떤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큰 변화를 찾기에는 좀 어려웠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2017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특히 이제 그 2017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장이 좋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IT, 특히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이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증시도 상당히 좋았던 반면에 2018년부터 미중 무역 갈등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좀 안 좋았던 이제 사례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당선이 되자마자 이제 시장이 가장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우리 증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관세 문제 또 미중 갈등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시장에 좀 불안감을 좀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과거의 어떤 사례라기보다는 지금의 어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당선됐을 때 예상되는 여러 가지 정책 변화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이 사실은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트럼프 당선을 우려하고 있는데 전 세계인에도 뭐 0.0001이라도 투표권을 줬으면 좋겠어요. 영향력을 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들은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있으면 정정을 해주시고요. 과거의 대선들은 그러니까 경기 상황과 관련해서 갈 길을 갔다, 그죠? 경기가 좋은 경우 좋게 흘러갔고 그렇죠. 그런 흐름들이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건데 이번에는 역시나 최근의 흐름들은 이제 트럼프 그분이 등장하고부터 노이즈가 굉장히 많아졌다. 그런 건데요. 지금 판세는 어떻습니까? 뭐 해리스 부통령이 상당히 치고 나가는 것 같다가 또 이제 다가오면서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트럼프가 바짝 다가붙고 막 혼전양상입니다. 먼저 뭐 좀 우리 위원님은 어떤 그 사이트나 조사 같은 걸 좀 신뢰하세요? 네. 뭐 어떤 신뢰라기보다는 이제 뭐 미국 대선의 특징이 아무래도 경합주의 승패가 달린 부분들이니까요. 또 선거인도 아니라 그래서 경합주 쪽에서의 지지율의 변화 이러한 부분을 계속 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좀 전국 지지율에서 계속 앞서가고 있는 사항들인데 지금 뭐 화면에도 있듯이 이제 그 당선 확률 측면에서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을 좀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경합주 쪽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상당히 좀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대의원 수, 그러니까 미국에 당선이 되려면 이제 270석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대의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조금 이제 경합주 쪽에서 뭐 우리가 요새 많이 하는 펜실베니아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앞서가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쪽에서의 지금 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것들을 조금 저희가 알 수 있는 어떤 시그널들이 사실은 달러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가 최근에 강세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 달러의 강세가 물론 이제 연준이 이제 비컷을 추가적으로 안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또 미국 경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강세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관세라든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우려 때문에 또 달러가 사실은 좀 강세가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어찌 보면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 과정에서 상당히 수혜를 받던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멕시코인데
사실 멕시코 최근 이제 페소화라든지 주가가 예상보다 사실 좀 안 좋습니다. 또 네. 페소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뭐 화면에도 있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 지금 멕시코 주식시장 흐름이 올해 들어와서 상당히 이제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다라는 네.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조금 시장이 멕시코 이런 쪽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뭐 앞으로 뭐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을 뭐 확신할 수는 없긴 하지만 조금 시장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얘기하죠. 이제 트럼프 당선에 기된 조금 이제 어떤 흐름들이 조금은 좀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조금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차트 보이셔서 우리나라의 주가의 약세 저평가가 멕시코 수준이다 이렇게 보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아니라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상대적으로 좀 부담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공통점이라는 게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멕시코가 네네.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그러한 그 공급망 정책으로 예. 인해서 생산 기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뭐 중국 투자도 사실은 많이 들어갔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금 이제 중국산 멕시코에서 만드는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뭐 한 2,000% 관세를 부과한다. 뭐 이러한 어떤 얘기를 하면서 사실 멕시코 페소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세를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오늘 뭐 1,370원까지 올라간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그 트럼프와 관련된 불확실성도 조금씩은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좀 꼭 읽으셔야 될 투자 전략책 가운데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이트 실버라는 분이 지은 건데요. 그분이 이 예측 사이트, 대선 예측 사이트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정확한데요. 요즘 자료가 없대요. 그 전에 원래 이 해리스 우세에서 이분이 트럼프 우세 쪽으로 자료까지 봤었는데 참고로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그러면 대선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전통적으로 이제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의 정책을 친환경 쪽을 이어받는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에너지, 뭐 방산, 뭐 이런 쪽이라면서요. 네, 그 기조가 그러면 이번에도 만약에 누가 되면 그 기조대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대선 이후에? 예, 뭐 일단은 뭐 정책의 어떤 공약 내용 네.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뭐 조선이나 방사 원전과 네. 관련된 좀 우호적인 어떤 정책을 사실은 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업종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거를 제조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생산이 가능한 부분에서의 어떤 업체 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 같이 이제 수출을 하는 업종을 이제 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규제 완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이제 또 하나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각종 부분, 뭐 금융 쪽에서 규제 완화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빅테크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규제 완화라는 부분 자체를 사실은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금융 업종이라든지 사실 이제 빅테크는 사실 뭐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뭐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됐을 때 좋을 수도 있고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빅테크 부분도 사실은 상당 부분은 호재를 받을 수도 있는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네.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 자체가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실은 뭐 상당히 밀월 관계를 네.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율차 규제 완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뭐 빅테크 부분에서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그렇게 나쁜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선이 끝나고 나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략은 뒷부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대선 얘기보다도 대선 얘기를 포함해서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다른 얘기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통화 정책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50bp 빅컷을 하고 나서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양호해요. 그죠? 그러면서 좀 빨랐던 거 아니야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올해 두 번 FOMC가 있습니다. 통화정책 그 속도나 스탠스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당초는 저도 이제 뭐 9월에 빅컷을 예상을 했었고 그러셨다면서요? 12월에도 사실은 빅컷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지표가 좀 좋아서 12월에 빅컷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중단할 거냐라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연말까지 남은 두 차례 금리 그러니까 FOMC에서 다 25bp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저도 자료를 쓰면서 조금 이제 사례를 드는 게 사실 95년 당시 사례를 사실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 연준이 그 경기 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렸던 경우가 우리가 알기로는 19년도 있긴 하지만 95년도 사실은 이제 금리를 내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95년 당시를 보게 되면 경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그때 뭐 지금과 유사하게 IT, 그러니까 특히 인터넷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미국 경기가 사실은 초호황을 누렸고요. 요새 얘기하는 미국 경제의 예외주의가 사실은 그때 처음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 좀 생각을 할 정도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았던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은 금리를 상당히 내려줬다라는 부분 자체는 이번 경우에도 사실은 그 사례가 사실은 적용이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95년보다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체는 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물가가 지금 2%대에 이제 진입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미 연준, 그러니까 기준금리 수준 자체는 상당히 제약적인 수준이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연준은 충분히 금리를 내려줄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내년 들어가서 물가가 또 어떻게 될지 사실은 저희가 장담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안정이 되는 국면에서 충분히 연준은 금리를 내려서 또 다른 통화 정책에 조금 이제 여력을 키워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추세적으로 연준은 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는 11월, 12월인데 25, 25씩 혹은 11월은 건너뛰고 12월에 25, 뭐 이 정도를 좀 낮춰야 되나요, 기대를요? 저는 뭐 그냥 네. 25, 25 네, 그냥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물론 상반기까지 이제 그 레벨의 문제지만 네. 이제 점진적으로 내려가야 될 거고요. 네. 약간 지역적인 문제지만 미국의 허리케인 밀턴이라고 이번에 충격이 꽤 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 휩쓸고 나면 지난번에도 고용지표에서 이게 고용지표 갑자기 악화된다는 이런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용이나 물가를 이게 자극해가지고 혹시라도 우리가 뭐 다음 달에 받아볼 이 데이터의 쇼크가 나오고 충격을 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뭐 가능성은 배제할 수 네. 없는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카트리나라는 이제 그 사례도 네, 있었는데, 기억하고 있죠. 예, 네, 그때도 맞아요. 미국 경제가 한번 이제 성장률 측면에서 네. 크게 타격을 받았는데 이번은 사실은 좀 우려보다는 그 피해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좀 보는 것이 아직 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네.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에 고용 지표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제 발표된 그 주간 실업 청구 건수를 보게 되면 올라갔다가 다시 또 하락하는 상당히 안정 한 24만 건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고용 시장에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은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소매 판매 부분도 어저께 워낙 좋게 나온 부분 자체는 지금 이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한 남쪽 지방의 이 허리케인 피해 자체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미국 경제에 그렇게 뭐 지대한 영향을 정도에 줄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보면 뭐 설사 10월 달에 고용 지표가 조금은 좀 만약 생각보다 나쁘다 하더라도 연준 입장에서는 뭐 그것을 가지고 뭐 비컷을 하거나 뭐 이러할 가능성은 뭐 없다라는 게 사실은 현재 뭐 제 판단인 상황입니다. 기업 실적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소위 반도체 기업들은 뭐 지금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도 몇 개 기업만 실적이 지금 좋은 거잖아요. 최근에 네. 그죠? 나머지는 대부분 안 좋은 상황인데요. 3분기 실적은 대체로 어떻게 나올지, 그다음에 또 국내 기업들도 실적이 좀 기댈 만한 곳이 있는지 아니면 뭐 중립적 이하인지 평가 좀 해주세요. 예, 뭐 지금 예상보다 미국의 은행주 실적이 상당히 네. 좀 좋은 부분들이고,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3분기 실적은 기대보다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3분기 GDP 성장률 자체가 뭐 저희가 이제 받아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뭐 미 애틀랜타 연준에서 지금 추정을 한 거 보면은 전기 배출률 3.4%까지 사실은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미국 경제 활동 자체가 예상보다 상당히 강했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실적이 뭐 그렇게 쇼크가 나거나 할 그러한 좀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조금은 좀 시장의 기대치를 준하거나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이 저는 미국의 3분기 실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는 좀 상황이 좀 다른 네. 거기 뭐 삼성전자가 이미 뭐 그렇죠. 미스를 네. 한 부분들이고 대부분의 경우 자체가 시장의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좀 무게를 좀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나 이런 IT 부분은 뭐 좀 기업마다 조금 들쑥날쑥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산업재라든지 자본재
쪽에서는 여전히 좀 중국이라든지 이러한 쪽의 수출이라든지 이러한 경제 활동 자체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실적이 기대에 좀 못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내수 부분도 사실은 지금 내수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골이 조금 깊어지는 듯한 모습인 상황들이어서 바닥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도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이제 실적으로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3분기 국내 어떤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사실은 현재 제 판단이에요. 오늘 저희가 큰 주제는 미국 이제 대선 관련된 얘기였고요. 그걸 포함해서 주변 이슈들 체크하고 전략으로 이제 이어가도록 할게요. 생각해봐야 될 게 또 이제 큰 흐름은 지금 어쨌든 메가 트렌드는 산업의 트렌드는 AI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뭐 투자만 하고 돈을 언제 버느냐 이런 논쟁이 좀 있었고 그게 이제 엔비디아 주가로 얘기하는 건데 다시 최근에 좀 상승세이기도 합니다. AI는 여전히 긍정적 기조로 갈 것인가? 그다음에 또 AI를 둘러싼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상당히 뭐 너무 방대한 얘기신데, 근데 이제 AI 특히 이제 뭐 엔비디아 이제 주가가 사실은 이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관련 기업들의 투자 자체가 여전히 왕성하다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어저께 TSMC가 사실은 보였죠. 그렇죠. 상당히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앞으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 뭐 애널리스트 얘기로는 이익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추세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했던 이제 투자 지출 자체가 좀 줄어들 거냐. 라는 부분, 그러니까 뭐 AI 관련된 투자 지출 줄 거는 조금은 좀 아직은 좀 너무 이른 얘기인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조금 AI와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주가라든지 뭐 이익의 흐름 자체는 여전히 양호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 과정에 저희가 하나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여전히 그 AI가 뭐 좋긴 하지만 승자 독식 게임 자체가 여전히 앞으로도 진행될 거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다 좋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결국 그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몇 개 기업만이 지금의 모든 과실 자체를 따가는 이러한 어떤 흐름이 앞으로도 조금 지속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지금 AI의 어떤 판도를 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뭐 미중 간의 이 AI 패권 경쟁 자체는 뭐 계속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뭐 이거는 뭐 어느 국가든 간에 뭐 앞으로 100년, 뭐 1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기간에 세계 경제의 어떤 주도권을 좀 잡아가는 어떤 모습들이기 때문에 뭐 미중 간의 이러한 갈등 문제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중후반부터죠. 10월까지 큰 변화가 중국의 그 부상, 여러 부양책의 효과들로 중국 증시가 많이 올라오는 건데요. 중국 상황과 국내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중국이 일단은 부양을 해주기 시작을 했다는 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낙수 효과라는 측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제 뭐 대중 수출이 잘 된다거나 이러한 낙수 효과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거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중국의 부양 조치, 뭐 어떤 금리 인하라든지 또 사실상의 어떤 양적 완화와 비슷한 이러한 정책들 자체는 상당히 뭐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뭐 초기에 이제 상당히 이제 중국 증시가 급반등을 하다가 사실은 이제 조금 주춤을 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여전히 그 정책적인 어떠한 그 규모 면 자체가 시장의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부양 조치라는 게 대부분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사실은 포커스가 좀 맞춰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2009년, 뭐 2010년에 중국이 부양을 할 때는 주로 이제 수요라든지 투자를 자극하는 어떤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낙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 부양 조치라는 거는 결국 부동산 경기의 부채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수요라든지 투자가 자체가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다. 특히 중국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97년, 98년 아시아 외환 위기 후 가장 심각한 어떤 디프레 국면을 사실은 좀 맞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중국이 디프레에서 탈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 더 추가적인 부양 규모,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시장이 얼마 정도를 원하는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최소 우리가 2009년, 2010년에 한 4조 위안 정도의 부양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부양의 어떤 그 계획들이 발표돼야 시장이 좀 반응을 할 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결론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미국 대선 또 주요 매크로 변수들을 살펴봤는데요. 준비하신 차트 가운데 이제 유동성 랠리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선 이후에 경기 내지 유동성 흐름으로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전반적인 전략, 포트 전략까지 이어주십시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미국을 제외하고 딱히 좋아지는 그림을 그리기는 사실은 그렇죠.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도 기대하는 부분 자체는 유동성 자체는 상당 부분 확대될 거다. 뭐 미연준이 비컷을 안 해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고 어저께 이제 ECB가 인하를 했고 네. 앞으로 뭐 영란은행이라든지 캐나다 은행이라든지 주요 은행들이 잇따라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중국도 지금 부양을 했지만 시장이 조금은 반신반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도 부양을 더 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측면에서 자산시장 측면에서는 상당히 조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쪽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경기보다는 사실은 유동성의 힘을 가지고 자산시장에 랠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포트와 관련돼서는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대선의 어떤 불확실성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강하게 이 포트를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AI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IT 쪽이 여전히 좀 양호한 부분들이 있고 만약 중국이 뭐 말씀드린 대로 예상보다 좀 강한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좀 산업재, 자본재에 대한 어떤 단기 랠리 측면에서 포트의 비중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대선의 불확실성이 거치고 경기가 확 수그러들지 않고 지금처럼 가면서 금리 인하로 가면 유동성과 전반적인 환경은 좋아져서 올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도 기본적으로 열어놓고 보신다는 네, 그런 얘기셨습니다. 네. 네, 오늘 팁사이트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과 글로벌 주요 이슈들 점검했고 연말 투자 전략 세웠습니다.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